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대만 입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예산 심사 기록입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인데요.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밀도 높은 회의록의 껍질을 벗겨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팩트를 바탕으로 법무부 운영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완벽해 보이는 종이 위의 기대치와 치열한 현장의 현실이 과연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머릿속에 그려둘 6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숨겨진 사법예산 과제, 교도소 의료 및 인권, 끝없는 구속영장 항고, 교도관들의 딜레마와 인력 부족, AI 도입과 편향성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삭감과 범죄자 교화 문제입니다. 높은 차원의 정책 목표와 최전선의 현실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보죠. 첫 번째 포인트, 숨겨진 사법 예산 과제입니다. 508억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올해 대만 법무부가 책정한 세출 예산안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60억 달러나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사법 시스템에 그야말로 엄청난 자본이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막대한 재산,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낡은 IT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법원이나 교도소 같은 시설을 재건축하고 또 인건비나 일상적인 기관 운영을 유지하는 데 배분되죠. 서류상으로만 보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에 충분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입법위원들이 지적하는 현장의 실제 목소리는 이 예산안이 그리는 장밋빛 미래와는 꽤 다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교도소 의료와 인권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이 약속하는 보장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엄청난 단절인데요. 대만 감찰원의 보고서를 보면 아주 신랄합니다. 법무부의 관리 감독이 형식에 그치면서 수용자의 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거든요. 특히 회의에서 언급된 가오슝 여자 교도소의 사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용자가 혈당이 떨어져서 기절했는데 교도관이 고장난 혈당 측정기를 써야만 했대요. 인권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시설 내부의 열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교도소 안에 응급 상황을 처리할 제대로 된 표준 프로토콜이 있긴 한 거야?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감찰원의 매서운 비판과 의료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방어 논리, 그 사이의 거대한 틈을 정확히 찌르고 있기 때문이죠. 입법부의 질타가 쏟아지자 법무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인권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명확한 응급 의료 순서도를 만들고 외부 진료 평가 양식을 표준화해서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또 외부 보건 당국이나 병원과의 협력을 더 깊게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현장에서 진짜 작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끝없는 구속영장 항고 문제. 지금의 이 소모적인 현실과 입법부가 바꾸고 싶어 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시스템은요, 한마디로 항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구속 여부를 두고 무려 5번이나 항고와 환송이 무한 반복된 사건도 있거든요. 이건 검사나 피의자 모두의 피를 말리는 일이죠. 그래서 입법위원들은 이렇게 귀중한 사법자원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 상급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룰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교도관들의 딜레마와 인력 부족. 3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이베이 지검에서는 단 한 명의 법원 경찰이 감당해야 하는 사건 수가 자그마치 3,000건이 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업무량이죠. 근데 진먼 지역은 더 기가 막힙니다. 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규정상 무조건 2명이 동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단 한 명의 법경이 이 위험천만한 업무를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하는 최전선 인력들을 보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대체 이들이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 법적 근거가 뭐지? 매일 위험을 감수하는 이분들이 사실 얼마나 위태롭고 부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서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모순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사실 법경들의 직무를 명확히 보호해주는 전담 법률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저 아주 광범위한 법원 조직법 밑에 있는 행정 규칙들에 그대서 구인이나 체포 같은 강제력을 쓰는 거죠. 만약에라도 수용자가 도망가 버리면 이분들은 공무원 직무유기나 심지어 도주 원조죄 같은 무시무시한 형사 책임에 꼼짝없이 노출됩니다. 짊어진 책임은 산더미인데 법적 보호막은 턱없이 얇은 거죠. 게다가 빈자리를 권한도 없는 민간 경비원으로 채우고 있다는 현장의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자료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5번째 포인트로 가볼까요? AI 도입과 편향성 위험입니다. 과부하에 걸린 사법 시스템을 과연 기술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가 아주 야심차게 스마트 검사 AI 프로젝트를 꺼내들었습니다. 3년짜리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1년 차에는 4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해봅니다. 2년 차가 되면 사건이 가장 쏟아지는 음주운전이나 사기 사건의 서류 초안을 AI가 직접 쓰게 되고요. 마지막 3년 차에는 대만의 AI 기본법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전면적인 평가와 검증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들을 쳐내기 위한 법무부의 승부수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과연 이 알고리즘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 구조적인 편향성을 몰고 올 위험은 없을까? 입법위원들의 걱정은 아주 타당합니다. 기존 데이터 자체가 가진 편향성 때문에 특정 취약계층이나 약자들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확고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결코 AI를 로봇 판사로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1단계로 AI가 기존 사건 기록들을 쫙 분석합니다. 2단계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법률 서류들의 초안만 짭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반드시 진짜 사람, 즉 검사가 팩트를 체크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야만 결재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행정을 돕는 보조 역할로만 AI를 묶어두겠다는 법무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죠. 어느새 마지막 6번째 포인트네요. 예산 삭감과 범죄자 교화입니다. 예산을 조금 깎았을 뿐인데 그 파장은 정말 뼈아픕니다. 자료를 보시면 둔핀 중학교 같은 소년 교정시설의 예산에서 1,600만 대만 달러가 그냥 통째로 날아갔어요. 이 삭감의 칼날이 어디를 향했느냐? 아이들의 심리상담, 특수교육 지원,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 같은 청소년 교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직격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결국 교정의 질을 박살내고 있다는 위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게 당연하죠.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같이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예산 장부를 맞추겠다고 오늘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내일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진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단순히 예산 좀 아끼려다가 아이들을 다시 범죄의 늪으로 내몰고 결국 그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훨씬 더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